많이 기대하셔도 좋아요. 네, 뉴스 정면 승부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법관 증언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근데 대법관 증언해도 뭐 순차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당장 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뭐 대법원장이 어차피 또 제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뭐 이 당장 내란 재판이랑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꼭 뭐 비판받을 일일까요? 내란 재판하고는 이게 뭐 모르죠. 그 내란 재판이 3심까지 가면 네. 한참 뒤인데 1년에 4명씩 네. 아마 정원할 겁니다. 지금 조희대 원장이 제청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이거 추천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렇긴 하죠. 거기 그 법원행정처랑 빠지고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이게 그 포함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게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곧 나갑니다. 그분이 정년이 있어요. 네. 나이 때문에. 아. 따라서 이제 그 아마 대법원장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원래 잘 돼 있죠. 그러다 보면 이게 저는 22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거예요. 22명이. 그러면 이게 대법원이 완전히 진보 일색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죠. 저는 뭐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12명 따로 있으면 이쪽은 민사, 이쪽은 형사 이렇게 해서 전문적인 그러니까 독일식처럼 그래서 대법관 들여서 빨리빨리 재판 한 다음에 이제 그거는 좋지 않을까 현실적인 싶어요. 부분이잖아요. 네. 좀 전에 이제 전원합의체 2개냐 이제 네.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안쪽은 민사만 담 행정 네. 지금 다 사실은 서울중앙에 가면 똑같아요. 그쵸. 행정법원도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하기 나름이다. 그쵸. 어떻게 입법적으로 결단을 내리느냐. 이게 더 중요한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법관은 이제 지난번에 법이 통과돼서 법관 증언을 좀 하기로 돼 있는데 네. 근데 내란 재판부는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했다가 요즘은 위헌 논란을 인식했는지 내란 전담재판부 아니면 내란 특별전담재판부 말이 좀 바뀝니다. 말이 바뀌다가 또 어제 대통령은 또 세게 나갔어요. 요거는 어떻게 추진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 헌법 문헌으로 봤을 때는 이래요. 특별 법원을 만들 수는 없어요. 군사법원 뭐 이런 거 말고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란 특별재판소 이런 걸 만든다. 네. 내란 특별법원 만든다. 이건 안 되겠죠. 네. 문헌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재판 담당하는 거를 뭐 어떻게 하지 말라는 없습니다. 실제로도 뭐 어떤 전담 재판부라는 거는 이제 있었고요. 그렇다 따지면 문헌적으로 봤을 때는 뭐 위헌적 요소는 잘 없다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국회 결단 특검 처음에 했을 때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니 무슨 검사가 있는데 특검 뭐하러 만드냐. 근데 그렇죠. 입법 결단을 내려가지고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지금 본인들의 이제 그 권한을 침범받는 거니까 조금 반발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담 재판부가 있어요. 네. 직위원 재판부가 전담입니다. 네. 거기 윤석열, 김용현, 네. 조지호 전부 병합회가 하고 있잖아요. 다 그걸 거리 보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결국 직위원 판사를 배제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입맛에 맞는 판사를 뽑겠다. 거기 중요한 거는 뽑을 때 판사를요. 국회에서 3명이 들어가고 변협에 3명, 법원 3명 이게 문제예요. 왜 국회가 판사를 이렇게 고르는 데 개입하느냐. 이게 상권 분립에 반한다. 이게 저는 위헌이라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박주민 의원 나왔을 때도 그 얘기 나왔었는데 박주민 의원이 사법농단 때 비슷한 법을 발의했는데 네. 그때는 국회 추천목은 없었어요. 특별재판부 추천위원회. 근데 이번에 국회가 들어가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뭐 부분이 그런 조금 부분들은 네. 뭐 혹시나 가능하다면 뭐 네. 좀 변경도 여지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고 또 여야가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그 현실적인 부분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직위원 재판부를 좀 놔둘 수가 없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근데 12월에 재판이 끝나는데 지금 특별재판부 만들고 입법 통과시키면 재판이 더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재판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너무 늦지 않습니까? 12월에 끝내겠다고 얼마 전에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일정만 잡은 걸로 보고 네. 안 끝날 걸로 생각이 들어요. 아. 끝나기만 하면 다행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 박근혜 국정농단 그때는 한 달 17번씩 14번씩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 3번씩 2번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다른 근데 비슷한 쫓아갈 수가 사건들이 없습니다. 있어서 한 9번 정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12월에 끝낼 수 있으면 네. 굳이 특별재판 필요 없죠.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끝낼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 없다고 본다. 현실에 대한 예. 인식이 조금 이제 다르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이제 위원이 혹시 그러면 제청을 했을 때 이게 위헌이 되면 재판이 다 날아갈까 봐 오히려 더 위헌 부담이 커지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위원 제청해가지고 재판 못하고 네. 구성됐는데 네. 중간에 스탑되고 뭐 이런 문제 생길 수가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직위원 재판부에서 빨리 좀 잡아야 돼요. 아. 저는 계속 그걸 돌아가는데 네.
그 본인이 잡아놓은 일정은 12월까지 아마 듬성듬성 잡아놓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네. 그때까지 끝낼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끝낼 수 없다고 아마 많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직원 재판도 못 맡기겠다 이런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 구속 만기가 1월 달입니다. 네. 그래서 12월 중에 끝낸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못 끝내면 풀어줘야 됩니다. 1심 구속 6개월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내란 전담재판부 만들면요. 이게 몇 달 엄청나게 걸릴 거면 시간이. 왜 추천위원회도 있고 그러면 이게 그 윤 대통령이 오히려 풀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활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따라서 저는 뭐 이렇게 도입하는 게 윤 대통령이 나쁜 게 아니다. 네. 이렇게 보고 아마 12월 중에 선고하면요. 뭐 개인적으로 이게 그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내란 부분이 이렇게 네. 기대합니다. 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사법정책연구원장 임명됐던 홍기태 네. 전 지금 변호사죠. 그분은 이제 예전 특별재판부는 다 헌법 부칙에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칼럼을 쓰시기도 했습니다. 이 논란은 계속 앞으로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면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이제 가결이 됐습니다. 영장 심사가 이제 오늘 지금 이제 진행은 오후 2시부터 이제 있었고 그래서 권성동 의원 본인도 뭐 찬성표를 던지면서 나는 결백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근데 권성동 의원은 가라고 본인이 쓴 거를 이제 보여줬는데 이제 뭐 기권이랑 반대랑 무효가 몇 표 나오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국민의힘은 어쨌든 당론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는 걸로 했는데 요 뭐 예상했던 전개신가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 화요일 수요일 예. 그때 그 국회는 통과된다. 야, 다만 이게 영장이 기각된다. 영장이 기각된다. 우리 기각된 거 많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 통과했는데 그때 그 영장 기각됐죠. 그랬죠.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독이 금액은 비쌀 겁니다. 1억. 그때 성완종 리스트 기억나죠? 네네네. 그런데 그때도 구속은 안 했어요. 네. 권성동 이분이 원내대표까지 한 분이 도망가겠습니까? 그다음에 이미 증거인멸할 게 없잖아요. 네. 다 이게 뭐 메모가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따라서는 아마 이게 영장 기각하지 않을까. 다툼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그러니까 거죠. 유죄 무죄랑 상관없이 영장은 기각될 네. 거다. 좀 많이 달리 생각하는데요. 네. 기백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기백. 어차피 안 되거든요. 그리고 불체포 특권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네. 선언도 했고 네네. 그런 기백이지 상당히 본인 스스로도 위축이 돼 있을 겁니다. 위축돼 있을 거다. 첫 구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 이제 구속이 된다면. 근데 비슷한 취지인데 조금 달리 보는 게 뭐예요? 증거인멸 우려라는 거예요. 네. 증거인멸은 계속 이때까지 부인도 계속 했었었고 그리고 예전에 성완종 그때 홍준표 당시 이제 대표였나요? 지사였나요? 그때는 이제 뭐 메모 정도만 있었는데 메모 있었죠. 지금은 3단이에요. 네. 주기 전에 뭐 찍어놓고 준다고 절하고 주고 받고 오고 뭐 전화까지 또 해가지고 택배 기사가 또 어디 받아버려가지고 그 따져보면 이거는 거의 90% 이상의 소명 정도로 봐야 될 것 그러니까 범죄 같거든요. 소명이 되는데 네. 더 이상 증거 인멸할 것도 없고 이제 구속 수사나 범죄 뭐 도주의 우려가 없다. 1억이잖아요. 1억. 네. 1억인데 그러면 봐줍니까? 그러니까 특가법 이제 얘기하시는 거 저는 그 말 똑같은 내용에서 네. 증거 인멸 그래서 만약에 또 이걸 기각을 한다면 이제 그 내용을 할 건데 네. 저는 법원이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봐요. 네. 요것도 뭐 한 내일 정도면 결론이 뭐 늦어도 오늘 저녁에 나지 않을까요? 이거는 그렇게 아직 복잡한 사항은 아니니까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끝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때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8명의 국회의원들의 문제들이 있어서 특검에서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지금 사실은 권성동 의원은 뭐 본인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지만 나도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적어도 한 10여 명 정도는 좀 조사를 받고 또 이제 이런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뭐 이 얘기가 또 나온 거에 있어서 위기감 같은 건 없을까요? 이게 저는 야당 탄압이라고 보는 게 네. 한동훈 대표가 그때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왔죠. 표결.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네. 여당이라면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 왜 했을까? 대통령실하고 소통도 하고 또 이게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당론을 정해서 이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뛰어가가지고 반대한 한동훈 대표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주 적절한 행동을 했다. 대통령하고 통화해서 알아보고 계엄 배경이 뭔지 그다음에 의원들 다 모아서 당론을 정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국회가 지금 봉쇄됐잖아. 그래서 이게 당사로 모이라.
또 이게 보니까 국회가 열렸잖아. 그럼 국회로 다시 와라. 이렇게 한 3번 왔다 갔다 한 거죠. 이게 국회가 봉쇄된 걸 감안해 보면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근데 안 되면 온라인으로 그냥 당론을 형성하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바로 그냥 이게 토론의 문제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여당인데 대통령이 계엄했는데 그렇게 빨리 뛰가가 할 게 아니잖아. 신중하게. 군도에서 그게 몇 시간입니까? 네. 뭐 계엄을 이렇게 몇 시간 내에 표결할 법이 있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거야말로 이게 야당 탄압 중에 탄압이다.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거든요. 군인들도 뭐 어디 출동하는지 모르고 나왔는데 보니까 국회 들어가고 네. 헬기 막 뜨고 이러니까 야 총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급박한 상황에서 과연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 전화 받은 거 다 있어요. 전화 통화했고 그렇죠. 내용은 없죠. 몇 분만 있는 거예요. 과연 그 상황에서 한 건지 협조를 한 건지 방조를 한 건지 그 부분은 사실 저는 확인이 좀 되는 상황 뭐 아직 다는 안 됐다 하더라도 조금 달리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양쪽이 지금 이번 주에 되게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이상한 주예요. 월요일 날 같이 만나서 악수를 했어요. 화요일 날 정청래 대표가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를 제끼고 본인이 연설을 교섭단체 연설을 해가지고 내란만 20몇 번 얘기하고 협치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송원석 원내대표가 나와서 반격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갑자기 여야 합의를 해요. 그러더니 또 파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문진석 그 원내 부수석이랑 유상범 부수석인가 둘이서 뭐 목욕탕 사우나 회동을 했다 그래요. 이거 지금 어디에 온도를 맞춰야 됩니까? 여야는 지금 도대체 무슨 전략인 거예요? 양쪽이 다 이해가 안.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또 장외투쟁한대요. 그럼 지금 뭐를 하겠다는 건지 이제 왔다 갔다 메시지가 사실은 조금 협치나 정기국회가 정상화된다는 고민을 양쪽 다 하다가도 강경 지지층에 의해서 부박돼 가지고 한 발도 못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게 정확한 지적인 게 네. 예를 들어 이제 그 민주당도 아까처럼 김어준 유튜버나 이제 개딸 강성 지지층 네. 이 휘둘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장동혁 대표는 이제 뭐 중도나 좀 확장을 해도 여기도 이게 뭐 고성국 전환길 이런 게 강성 또 이게 정통 우파 유튜버들 있잖아. 정통 우파라고 하십니까? 소위 뭐 극우라고 하기는 저는 극우라는 표현 안 좋아하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그 지금은 중도의 목소리보다는 양쪽의 극단의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요. 근데 서정욱 변호사님은 그러면 고성국 전환길 두 분은 너무 많이 나갔다. 제보다는 더 우쪽에 있죠. 더 오른쪽에 그래서 있다. 저는 거기 참여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조금은 중도로 가줘야 된다. 장동혁 대표가. 저는 그랬잖아요. 항상 서정욱을 밟고 가라. 제가 이게 많이 도왔죠. 네. 선거 때. 근데 제 주장이 옳은 게 아니다. 중도로 더 나가라. 그래서 그 유튜버 중에요. 공중파에 나오는 사람 제밖에 없어요. 묘한 얘기입니다. 조금 차이가 장동혁 이제 대표가 당선되는 과정을 보면 참 진짜 그 유튜버라든지 그 지지자들이 아주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역전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론조사도 김문수. 다르고. 네. 역전한 걸 봤을 때는 본인이 그 어쩌면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렵지 않나. 끝까지 나를 그런 것도 느꼈어요. 정치를 하면서 야 팬덤 비슷한 게 생길 수도 있구나. 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대표가 되면 사실은 중도를 지향해도 되고 지금 선거 없습니다. 뭐 굳이 뭐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대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자기한테 표를 준 지지자들을 외면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오른쪽으로 가는 모양새가 아닌가 그렇게 인식이 돼서 협치는 좀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요. 아니 근데 민주당도 똑같이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님 주장대로라면 저는 그건 합의했다가 강성 지지층이 해가지고 그래서 협치가 어려워진 거잖아요. 동의하긴 어려운데 유튜브 뭐 이렇게 김어준 씨 뭐 저는 그렇게 김어준 보지는 씨의 않거든요, 영향력은 저는. 과대평가되었지만 강성 지지층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강성 지지자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프레임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도 프레임이다. 그렇게 너도 그런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그렇게 민주시민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얘기하니까 그 지명직 최고위원 계속 얘기하다가 지금 보도된 게 초선의 박충권 의원 이분이 아마 탈북민 출신의 젊은 정치인인데 최고위원을 제안받았는데 또 고사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제 제일
장래가 촉망되는 초선들 네. 2명 꼽아라면 이제 그 박충권, 박준태 그렇게 칭찬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박준태는 비서실장이 됐어요. 네. 그 박충권은 제가 이번에 그 청년 채고 나가라고 몇 번 권유했는데 네. 집안에 뭐 개인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출마를 못했고 고사한 것도 아마 개인적인 좀 이슈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천천히 시간을 두고 서정욱 변호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기자들이 박준권 의원의 개인사가 뭔지 취재가 들어갑니다. 그럼 뭐 취재해 보십시오. 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좀 두고 이거는 최고위원 회의 지금 진행에는 문제 없잖아요. 네. 보면서 이게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 청년이냐 여성이냐 어느 지역이냐 거기에 따라 시간을 두고 천천히 좀 고민해 보겠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단계는 아니다. 그거는 원래부터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원래 전혀 아닙니다. 원래 아니다. 의병입니다. 의병. 의병이다. 예, 예. 의병. 강제 의병 조치 당한 거 아니에요? 강제 의병 아니에요? 본인이 관군이 되고 싶은데? 아닙니다. 본인 정치할 생각이 절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수십 번 만났으니까. 전한길 씨 갑자기 망명 제한 얘기는 왜 한 거예요? 근데 뭐 미국에서 뭐 받았다는 등 뭐. 그거는 이제 뭐 조금 저는 네. 뭐 일반 아는 사람 중에서 누가 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네. 그러니까 뭐 비중 있게 뭐 책임 있는 사람이 망명 제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게 과장돼 있다고 저는 그래요. 그럼 그거 지명직 최고 누구 하는 게 좋아요? 원래 전한길 씨를 이제 근데 본인이 고사를 해서 또 장동 대표가 눈물을 또 했다 그런 또 보도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여의치 않거나 그러니까 지금 지명직 최고는 강력한 자기 우군을 찾는 거거든요. 장동희 대표. 네. 근데 뭐 비슷한 사람을 좀 뽑지 않을까. 근데 좀 새로움을 또 줘야 되니까 이렇게 젊은 정치인으로 낙점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요? 국회의원 아니고 딴 데서 줘서 저는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친한 쪽으로 좀 하면 친한계 쪽으로. 친한계 쪽으로. 근데 안 하겠죠. 네. 제가 말하는 거 뭐 들을지도 않을 거고. 네. 그렇게 아우르면서 어차피 친한계도 본인이 아예 아우를 수는 없어도 본인 당의 당원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묘수를 부리는 게 좀 낫지 않나. 제 묘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통합적 행보, 왜냐하면 포용적 이제 행보를 해야 당대표 한다. 된 거잖아요. 네. 당대표 된 거고 남은 건 이제 지방선거 위해서 달려가는 건데 네. 그러려면 당을 다 추스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 안 들을 거예요. 지켜보시죠.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안 듣는다는 얘기까지 다 같이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제 말 안 듣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예 뭐 김종혁 이런 분 있잖아요. 네. 전 최고위원 했던. 뭐 아니면 서정욱. 최고위원. 저희 좋네, 방송에 좋습니다. 손실이 큽니다만. 서정욱 최고위원. 뭐 좋습니다. 저도 전환기가 또 정치 안 하고 그다음에 김종혁 이분은 아마 징계 해부됐을 겁니다. 네, 어제 옛날에 퇴장하셨다고. 예,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저는 김미애 같은 분들 상당히 평가 좋아요. 부산의 그 재선이거든요. 이런 분들도 저는 훌륭한 인물로 추천합니다. 네, 하여튼 보겠습니다. 색깔이 조금 연한 사람이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서정욱 변호사님 얘기 나왔으니까 몰아서 보면 다른 인터뷰 보니까 계엄 당일날 김건희 씨가 성형외과를 간 걸 보면 진짜 김건희 씨는 계엄 사실을 몰랐던 거다. 그렇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가짜 뉴스가 많잖아요. 뭐 이것도 당연히 전 성형외과 가짜 뉴스일 거다. 네. 이래가지고 반박하려고 제가 좀 확인해봤죠. 네. 가족들. 네. 그랬더니 병원 간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성형외과를 그날 갔다는 게 가짜인 줄 알았다. 그럴 리가 없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건 대부분 가짜 뉴스니까. 네. 그런데 진짜인 거 보니까 부랴부랴하게 계엄 온 거 보면 계엄을 몰랐을 거고 또 제가 이제 평소에 아는 김건희 여사가 되게 합리적입니다. 오히려 정치 관계에 중도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좀 약간 우쪽으로 간다. 네.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네. 그러니까 아마 저는 김 여사가 알았으면 뭐 본인들이 권력서 1위라고 하니 알았으면 이게 계엄 막았을 거 아니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다른 건 제가 몰라도 네. 김건희 말씀하시는 거 거의 다 맞더라고요. 네. 서정 변호사님.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서영병원 갔다는 얘기를. 네. 소문인데 설마. 설마인데 확인된 거잖아요. 오히려 이거는 뭐 제 추측성 부분인데 오해 좀 피해 있었던 게 이렇게 또 해석도 가능한 거잖아요. 머리가 좀 아프니까. 네, 피해 있을 수 있는 병원에서 그 해석도 치료를 가능. 받겠다. 그 해석의 부분이에요. 이건 알 수 그쵸. 없는 거니까. 네. 해석의 부분이잖아요. 머리 아프니까 좀 그냥 병원에서 쉬는 게 오히려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또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싶어요. 뭐 사실 어떤 의미인지 해석의 영역이죠. 지금 확인된 건 그 시간에 간 거는 성형외과에 맞습니까? 갔다.
그렇게 들었어요. 예, 우와. 예, 그렇다고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게 반박하라고 해줄 텐데 가짜 뉴스라고. 이게 김건희 특검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에 관련된 그동안 미궁 속에 빠져 있던 얘기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종묘 차담회를 외부인이랑 했었다. 종묘에서 그런 의혹도 지금 또 제기가 되고 있는데 요거는 혹시 취재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근데 그거는요. 네, 뭐 제가 보기에 이거 혼자 대통령 없이 가는 거는 약간 이게 규정에도 문제고 부적절하다 봐요. 네, 근데 이걸요 직권 남용이라는 거는 말이 안 돼.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지금 엮겠다는 건데 네, 그 차담에 한번 간 게 영부인이 그걸 가지고 이게 위계 공무방해다 쏘겠다 이건 좀 과하다. 조금 이게 그냥 부적절했다 정도로 비판하지 법으로 이게 처벌할 문제는 아니라 봐요. 아, 네. 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참 그게 아무도 못 종묘 거기에 못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음식물 들고 가서 나 종묘도 들어간다? 뭐 이런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범죄든 아니든 간에 매우 부적절한 상황 아닌가. 왜냐하면 종묘 사직이라고 잘 모르지만 조선의 임금들도 잘 들어가기 어렵던 네. 곳이라고 하는데 또 자기 차로 개인 차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매 상당히 문제가 정부마다 됩니다.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